자, 안녕하세요. 원래 박수 쳤나요? 예, 오늘은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론 이어서 부동산 경기 변동 마무리하고 이어서 부동산 시장론까지 쭉 한번 보실 텐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이 부분도 꼭 한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되는데, 경기 변동의 기본 개념하고 나오는 부분이 그 경기 변동이 이제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 그 각각의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출제 포인트거든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경기 변동 했는데, 경기 변동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동한다. 보통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변동하냐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죠?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뚱뚱해졌다 홀쭉해졌다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순환 변동하는데, 보통 경기 변동의 국면은 크게는 이렇게 호황기,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계로 구분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어려우니까 이걸 단어로 쭉 갈라서 네 단계로 해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다시 또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네 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이 미첼이라는 사람이고, 경제학자인 미첼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네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설명됐다. 그래서 이것을 미첼의 4분법 그래요. 그래서 미첼의 4분법에 의해서 네 단계 국면이 이렇게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다시 또 호황, 후퇴, 불황, 회복 계속 순환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을 잠깐 확인해 보면,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호황 시작되면서 다시 호황 직전까지, 그렇죠? 이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하고, 호황의 끝을 정점, 불황의 끝이 저점, 그리고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 그래요. 이것이 기본 용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미첼의 4분법 그러는 것이고, 이건 이제 기본 개념에 의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용어들 주기,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을 주기라고 하고, 정점과 저점, 그리고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경기 변동에 대한 기초 용어 개념인데,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이 이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을 주기라고 했는데, 그 주기의 길이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통상 구분되거든요. 그랬을 때 단기 파동은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을 보통 3년 내지 4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을 3년 내지 4년 이렇게 보는데, 이건 특히 상품 재고 순환과 일치하고, 상품 재고 순환과 일치하고,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키친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단기 파동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키친 파동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기 파동은, 이것을 이제 보통 7년 내지 8년, 넓게 보면 6년에서 10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통 이것은 설비 투자 순환과 일치하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적 변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주굴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것을 주굴라 파동, 이름이 참 좀 그러네요. 주굴라 파동 이래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파동은 보통 이제 17년에서 18년 정도, 아니면 20년 정도의 주기로 보는데, 17년, 18년 주기는 이건 누가 발견했냐면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이거 한센이 발견했고, 한센. 그리고 20년 내에는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한센 파동 또는 쿠즈네츠 파동 그러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순환과 일치해요. 건축순환과 일치하고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적 변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동산 경기는 통상 즉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파동은 50년 내지 60년 이건 이제 기술력 신등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콘트라 DF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장기 파동을 콘트라 DF 파동 그래요. 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별거 없고 굳이 한다면 주기의 길에 따른 순서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핵심은 부동산 경기는 통상 뭘 의미냐면 바로 요 중장기 파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곧 무슨 경기이다? 건축 경기이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경기는 보통 건축 경기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한번 보세요. 쭉 보면 이제 경기 변동의 기본 용어가 쭉 나오잖아요. 27페이지 그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그 그림에서 이제 기본 용어들이 쭉 설명돼 있고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 용어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기의 길에 따른 경기 변동의 유형 중에서 부동산 경기는 곧 요 건축 경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밑에 잠깐 부동산 경기의 개념을 보세요. 부동산 경기란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의 국면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하고 그랬죠. 건축 경기이고 주택 설비 투자의 변화가 그 원인 된다. 그리고 건축 경기 중에서 특히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건축 경기도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 공업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주거용 경기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바로 주택 건축 경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때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볼까요? 안 나왔구나. 보통 얘기할 때 부동산 경기는 협의, 광의, 최광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이 협의는 주택 건축 경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광의는 협의에다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포함하는 것이고 최광의는 광의에다가 토지 경기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뭐다? 주택 건축 경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것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이되 가장 중심은 뭐이다? 주택 건축 경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형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건축 경기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보통 부동산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은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은 보통 몇 년 정도 걸린다. 여기 보니까 17년 내지 18년 또는 2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일반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적 변동이 바로 이 주글라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주글라 파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거의 몇 배 정도? 2배 정도 길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2배 정도 길어요. 그 정도 흐름을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주택 건축 경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의 특징,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국면별 여러 가지 특징, 이것이 이제 가장 출제의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보시니까, 자, 측정지표는 놔두고요. 28페이지 하단에 쭉 내려가서 보시니까 부동산 경기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적, 지역적으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개별성으로 해서 유형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현상을 보인다.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말은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각각 어떻다. 다르다. 여러분들 보세요. 수도권의 경기 변동 현상하고 저기 지방의 경기 변동 현상이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이건 지역마다 다른 것은 토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 첫 시간에 배울 때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무슨 특성? 부동성. 벌써 감각이 딱 왔네요. 저분 합격할 거야. 반대로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은 토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지역적, 개별적 현상이다. 지역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면이 다르다. 어느 지역은 한참 뜨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한참 헤매고 있고 어느 지역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그렇죠? 지역마다 또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도 어때요? 그 동네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 어때요? 의미가 그 경기변동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질문했듯이 어디다 투자하면 좋아요? 그 지역 특성을 모르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보니까 2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변동 주기 기간이 약 몇 배 정도 길다? 2배 정도 길다. 아까 금방 설명했죠? 일반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의 변동이 뭐냐면 주글라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글라 파동은 보통 주기가 6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몇 배 정도 길다? 2배 정도 길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기도 어떻다? 길다. 주기도 일반 경기에 비해서 2배 정도 길고 세 번째는 뭐예요?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이 있다. 이게 정점은 더 어떻고 높고 저점은 더 깊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호황을 누리면 더 큰 호황을 누리게 되고 또 불황에서는 더 깊은 불황의 늪을 헤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폭이 어떻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정점은 어떻고 이걸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풀 뜯다 토한 소리에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그래서 무엇이가 크다? 진폭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떻다? 후행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후행한다. 자, 여기 보면 경기 변동의 국면이 다 일반 경기에 비해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후행한다. 전체적으로는 후행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문별로 나눠보면 양상이 달라져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문별 가중평균치다 보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 자,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흐름이 비교적 빠른 이유가 주기도 짧다 보니까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이 부족하다 그러면 밤샘 작업해서라도 빨리 공급량을 맞출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그래요?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또 개발 계획 수립하고 완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변동률에 민감하게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늦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 개의 부분 나눠보면 주거용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역행,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일치 또는 병행한다.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일반 경기와 일치한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자, 상업용 부동산의 또는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장사도 잘 되고 생산도 활발하고 수요도 활발하잖아요. 그럼 생산 활발하면 공장 막 돌아가죠. 그럼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도 호황이 되는 거예요. 또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나 건축기도 같이 호황. 그래서 호황이면 같이 호황. 반대로 일반기가 불황이면 생산도 위축, 소비도 위축.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떨어지니까 공업용 부동산이나 건축기도 어떻게? 불황. 또 소비가 안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건축기도 같이 불황. 그렇게 해서 같이 일치해요. 근데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하는데 이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신용의 유용성에 의해서 역행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일반 경기 쪽에서 자금 수요가 많아요.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가? 일반 경기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부분으로는 주택 부분으로는 자금 흐름이 차단되면서 주택 경기가 반대로 불황해요. 반대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일반 경기 쪽에서 자금 수요가 별로 없어. 그죠? 그럼 금리가 하락하지. 그럼 그 여유 자금이 어디로 흘러오면서? 주택 부분 흘러오면서 주택 경기가 반대로 호황.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어요. 그래서 서로 역행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후행하지만 이걸 여러 개의 부분 나눠보면 양상이 달라지되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하고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일치 병행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순환 형태를 나타난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쭉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선행, 역행, 동행, 독립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네. 4번, 5번 연결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일반 경기는 어떻다? 일치 동행하고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서로 어떻다? 역행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치 않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이번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지. 틀린 지문으로. 뚜렷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일정치도 않아요. 뚜렷하고 일정하면 분명하고 규칙적이면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뭐 이거 투자해요 이거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지금이 어느 국면인가 하는 걸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아니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 5번이 똑같이 1번이구나. 1번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투자 시기를 본다면 1번이나 이게 똑같네. 1번, 4번이나 1번이나 이때 투자하고 이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이 시점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뚜렷하지를 않아서. 뚜렷하지 않고 또 규칙적이면 자 17년에 떴으면 또 17년 후인 지금 또 떠야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일정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기가 어려워. 또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국면인가 하는 것이 전문가의 눈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황이냐 후퇴나 불황이냐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밖에 없느냐. 지역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호황이다 불황이다 하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호황 불황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러 부문별 지역별 특수순환의 가중 평균치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가중 평균에서 전체적으로 호황인가 불황인가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호황 불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실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런 데서 또 틀린다. 이상하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정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막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이론이나 견해들이 다 학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문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걸 다 분석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무슨 공부냐면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러면 일반화되어 있는 것만. 일반화되어 있는 건 출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거 출제하면 저번 소송한 것처럼 소송 걸어버리거든. 그러면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논란 여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만 출제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지금이 이제 그 입문 과정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흐름만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은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갖고 있어봤자 나중에 안 봐. 내가 알아, 다. 안 보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요, 그 기본서에 맞춰서 공부하시되,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기본서를 나오면 기본서를 하나하나 다 보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기본서를 쭉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강의 노트를 또 드릴 거예요, 아마. 노트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쓰다가 정신 다 나가잖아. 따라서 쓰다가 또 속도나 빠르면 또 다행인데, 또 여러분들 연세가 좀 올라가면 이거 속도가 느려가지고 적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놓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드릴 거, 이렇게 강의 노트를 해서 한 전체 책을 한 몇 페이지 정도, 한 60, 70페이지 되나? 그걸 한 노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보면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만 체크만 하시면 돼. 그러면 굳이 막 정신없이 적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적어 놔봤자 나중에 보지도 않을 것이고 금방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 흐름만 쭉 파고, 아, 부동산계는 그렇구나, 좀 복잡하구나, 그리고 잘 파악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지금이 어느 면이라는 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넘어와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그러면 뭘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냐? 그러니까 뭘 가지고 호황이냐, 불황이냐 하는 걸 측정하냐? 그 측정 지표가 뭐뭐 있어요? 앞에 보니까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28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해놓으면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기타에서 뭐 공가율, 재고량 뭐 쭉쭉 있잖아요.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 금방 까먹잖아.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 어디 갔냐? 무슨 경기? 여기 있네. 무슨 경기? 건축 경기. 그 중에 가장 중심은 뭐이다? 주택 건축 경기.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하는 걸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측정 지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건축량. 그죠? 건축이 활발하면 경기가 어떻고? 호황이고, 건축이 한산하면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거래량. 거래가 활발하면 호황이고, 거래가 한산하면 불황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 그랬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고 가격 변동. 이게 가격이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 높다고 해서 다 호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높은데 뭐하고 떨어지고 있으면 호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높냐, 낮냐, 즉 가격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 오르고 있으면 통상 어떻고? 통상은 호황이고, 내리고 있으면 통상은 불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건축량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요. 통상. 그렇지. 건축에도 공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래량은 사야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수요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은 통상 보조 지표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건축량을 공급 지표로 하고, 거래량을 수요 지표로 하고, 가격 변동을 보조 지표로 하고, 나머지 뭐 기타에서 보니까 자, 공가율, 임류 수준, 택지 분양 실적 등등 주택 금리 상태 이런 것이 있는데, 자, 공가가 뭔지 아시죠? 공가. 빈집. 그러면 공가가 높으면, 빈집이 많으면 불황이에요, 호황이에요? 불황. 빈집이 적으면 호황. 금방 알잖아. 주택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금 지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호황이고, 반대이면 불황이 되겠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따로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쭉 봤더니, 자, 건축량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가격 변동도 있고, 뭐 공가율과 임수준도 있고 등등 많은데, 문제는 이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이 활발하다고 거래가 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실정할 때는
어느 한 지표만 가지고 호황이다, 불황이다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법 하나만 잘해갖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듯이 어느 한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호황, 불황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문만 가지고 어느 한 지표만 가지고 불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호황, 불황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을 갖는 부동산 경기가 각각 국면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잠깐 봐요. 자, 미첼의 4분법에 의하면 이게 이제 호황인데 부동산 경기 이것을 상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후퇴, 이것을 하향, 회복, 다시 또 상향, 후퇴, 하향, 회복 그러잖아요. 그 이것이 뭐이고 아까 정점, 이것이 저점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교재를 잠깐 넘겨보면 상향시장의 특징이 쭉 나오고 하향시장의 특징이 쭉 나오고 또 회복시장의 특징이 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멀어. 이것을 보니까 어딨냐. 29페이지 보시면 회복시장의 특징이 쭉 나오고 상향시장의 특징이 쭉 나오고 후퇴시장, 하향시장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나열 한 4-5개씩 해놨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놔둬도 이걸 분류하기가 어렵고 상향시장의 특징을 읽은 다음에 후퇴시장을 읽다 보면 상향시장 읽었던 거 다 잊어먹어. 어쩜 이렇게 잘하냐 그러는데 뭐 다들 경험해서 다 알지 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흐름을 파악하면 훨씬 더 구분이 쉬우세요. 한번 볼까요? 이걸 묶어버리고 이걸 묶어버리세요. 이건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불황기, 이때는 호황기, 수축기, 확장기 이렇게도 표현해요. 불황기, 호황기, 수축기, 확장기 그래요. 그랬을 때 이때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고 이때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만 나타난 특유의 국면으로서 안정시장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안정시장은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러면 후퇴와 하향, 회복과 상향에서 쭉 보니까 아까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때는 통상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통상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 반대로 이때는 가격이 상승. 거래가 활발할까 한산할까? 거래가 한산하고 거래가 활발하고. 통상 가격 됐지? 건축이 활발할까 아니면 건축이 위축될까? 위축. 건축 활동이 위축. 건축 활동이 활발. 공가가 많을까 적을까? 많고 공가가 점점 적어지고 회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만 하면 돼, 둘. 이때는 시장에서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해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요? 이때는 거래가 활발해요? 한산해요? 한산해요. 매물이 없어서 매수가 없어서? 매수가 없어서. 그럼 매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무를 할 때 거래를 성립시키려면 매수자를 좀 더 꼬셔야 돼요? 매도자를 꼬셔야 돼? 그럼 여기다 매수자 꼬셔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여기다가 매수자 중시 또는 매수자 시장 그래요. 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래요. 반대로 이때는 팔려고 내놨다가 막 뜨고 있으면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그죠? 매물 다 걷어들여 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거래를 성립시키려면 누구를 좀 더 설득해야 돼요? 매도자. 그래서 이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 매도자, 시장.
또는 매도자 중시 매도자 중시 태도가 커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가 되냐? 자, 이때는 지금 가격이 오르는 추세, 내리는 추세. 그러면 현재 거래 가격이 얼마를 결정할 것인가 할 때는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현재 가격은 전의 가격보다 통상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으니까. 그러면 이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돼요? 상한선이 돼. 그죠? 이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상한선이 된다. 반대로 이때는 뜨고 있으니까 현재 거래 가격,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뭐가 된다? 하한선. 즉, 사례 가격 이하로 잘 내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땡땡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 이것만 딱 잡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가격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을, 돌아가는 흐름이 이래요. 쭉 이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국면은 언제예요? 정점 아직 설명도 안 하는데 왜 정점이 나와? 정점 아직 떨어지기 전인데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국면은 후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특수한 거래 이 이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향.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시작하면서 투자가 활기를 뛰기 시작하는 시기는 회복.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일로에 있는 시장은 상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수자, 매도자 맞나요? 그러면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매도자 중시 태도로 바뀌는 국면은 언제예요? 회복. 매도자 중시 태도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상향 이렇게. 이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구분이 돼. 나중에 이것만 해놓으면. 이게 똑같은 매도자라고 하더라도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는 국면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매도자 중시 태도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상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다 구분되니까 가장 핵심은 이것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거의. 이것만 딱 공식적으로 잡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이상하게 막 거기다 막 꼬아서 막 놓는 거 그런 거 안 나와. 무조건 논란되거든. 기본 틀은 이게 딱 잡아두시면 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회복부터 한번 읽어볼까? 회복 하나만 읽어볼게요. 회복시장. 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고객 수가 점차 약간씩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편이지만 타성 현상에 의해서 회복 동향과 비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반 경기보다는 반응이 어떻다? 늦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 큰 의미 있는 거 아니고 금리는 여기서 금리 있구나. 이때는 고금리일까요? 저금리일까요? 이때는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자, 금리가 높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투자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후퇴 불황이에요. 금리가 낮으면 여유자금이 풍부한 것이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회복상이. 그래서 이때는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건 높은 금리가 되면서 투자가 위축되면서 후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전문업자들은 매수자 중시에서 뭘로 매도자 중시로 전환한다. 매도자 중시인데 매수자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것은 회복이고 매도자 중시 태도가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상향이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기준되거나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된다. 하한선이 된다. 이때는 하한선, 이때는 뭐이고? 상한선, 이때는
하한선 다 연결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 나머지 7은 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동안 기준일을 쭉 보시면 이 틀에서 거의 벗어난 게 없거든요. 그것만 딱 잡아두시면 돼.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되는 것이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부동산에서만 나타난 특유의 국면인데, 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유 국면인데, 안정시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거 없다. 잠깐 봐요. 자, 부동산 경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특성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구매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한참 뜨고 있고, 어느 지역은 한참 헤매고 있고, 어느 지역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서서히 맛이 가고 있고. 근데 어느 지역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어때요? 꾸준히 그냥 안정되게 계속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안정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르거나 내리거나 우북직북 하지 않고 꾸준히 안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 어느 지역에 그러냐? 어느 지역에 그러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안정시장 국면인데, 불황의 강한 유형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위치가 좋은 적정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역세권 부동산 그래요. 위치가 좋은 적정규모의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역세권 부동산. 자, 이런 것들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에서 계속 수요가 지탱돼요. 계속 실수요자에서 수요가 지탱되다 보니까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꾸준히. 반대로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팍 치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또 실수요자들로 수요가 형성되다 보니까 팍 치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신개발 택지는 어때요? 이런 데일수록 호황이면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기존에 개발된 데라서, 안정된 데라서, 대표적인 데가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말 그대로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꾸준히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 이것을 안정시장이라 그래요. 어디가 그런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판자집이나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사세요? 위치가 좋은 적정규모 주택들. 호화주택 사시는 분은 여기 다닐 필요가 없잖아. 이런 분위기 썰렁을 어떻게 하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안정시장 국면이다. 그럼 이런 데는 어때요? 가격은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한다. 당연히 가격이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안정시장. 어디 그렇다? 위치가 좋은 적정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데가 안정시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각각의 국면 특징들. 이게 경기 변동에서 나오게 되면 요거하고 요 각각 국면 특징이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미리 설명하는 것뿐. 이건 기초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것과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지문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중에서 하나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거미집 이론인데, 이 거미집은 여기는 없어.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할 때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론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목 아프다. 자,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보면 부동산 시장 해놓고 특징이 바로 나와 버렸네. 그리고 이제 특징을 설명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설명되어 있고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앞에 완전 경쟁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완전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의미부터 잠깐 확인해 봐요.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의미를 잠깐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2페이지 2번에 가로 1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장소 또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 재화 시장은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라는 특성,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부동산은 시장은 양과 질, 위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랬네요. 자, 한번 줄쳐봐요.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이것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 잠깐 이제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갖기도 하고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갖기도 한다. 이렇게 통상 설명해요.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갖기도 하고 구체적 시장의 성격.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일종으로 보면 추상적 시장이고 어느 물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시장으로 볼 때는 구체적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 요즘에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뜨겁나요? 활발하고 뜨거워요? 그건 여름인가? 주식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들어봤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것은 자본시장의 일도로서 추상적 시장 그래요. 실제 부동산 시장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부동산이 어디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관념적으로 존재해요. 이게 추상적 시장이에요. 자, 부동산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 옷을 살려면 의류시장 가면 되잖아요. 그죠? 수산물 살려면 수산물시장 가면 되는 것이고 농산물 살려면 농산물시장 가면 되는데 부동산 사러 가려면 중개업소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떤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이게 바로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시장으로 볼 때는 구체 시장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정의된 내용,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 용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아이고. 아니면 또 어디냐, 여기. 분당 일대 부동산 시장. 그러면
강남 지역 내에서는 같은 평형, 같은 유형,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 같은 평형, 같은 유형, 그런 유형의 부동산은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강남 일대가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용인지역도 마찬가지. 같은 평형, 같은 유형의 아파트이면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지역도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적 공간을 수반하네. 그럼 보세요. 양과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서 끼리끼리 비슷하면 가격도 비슷하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끼리끼리 비슷하면 여기도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의 32평짜리 아파트하고 강남에 꼭 비교해도 그렇게 비교해서 기분 나쁠 수 있어도 그냥 한번 해봐. 강남의 32평짜리 아파트는 같은 유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그럼 서로 동일한 시장, 아니면 서로 다른 시장, 서로 다른 시장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 용인 일대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표현되는 시장이 바로 구체적 시장이 돼요. 이건 토지 어떤 특성 때문이냐면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시장으로 형성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 이걸 뭐라고 나중에 표현하냐면 이게 동일 수급권 그래요. 이 수급권, 수급이 뭐예요? 수급이. 수급은 우리 배웠는데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동일한 권역 그래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권역. 즉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뭐예요? 시장. 사고 파는 공간이잖아.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동일한 시장 지역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시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이고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장이거든요. 여기 왜 서로 동일한 시장, 서로 다른 시장. 서로 다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일한 수급권이고 이게 동일한 시장이고 이게 동일한 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하나하나 시장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 이럴 때는 이제 무슨 시장이 되는 것이고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건 전부 다 토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설명되냐면 부동성 때문에 설명돼요. 부동성 때문에. 이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의 성격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요.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면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면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은 바로 이렇게 표현될 때 동일한 시장적 표현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양과 질, 위치 등 양이나 질, 위치 이런 것이 끼리끼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이면 가격도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역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역 끼리끼리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역 이것이 하나하나가 바로 동일한 부동산 시장이 된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 시장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갖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더라.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 뭐뭐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앞에 31페이지 쭉 보면 수요급자가 다수이면서 영세하다. 또 상품의 동질성이 있다. 또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다. 또 시장의 진투가 자유롭다. 이런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몰라도 돼요.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가정에 불과해요. 그리고 모든 경제 이론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이론이에요. 보세요. 현실의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반드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올라가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 완전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요건에 의해서 어때요? 가격이 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완전 경쟁이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이론이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경제 이론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이론이 설명되는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 바로 수요 공급자가 다수이면서 영세하다. 이 말은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가 시장 가격을 지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어야 된다. 즉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가격 순응자야 된다. 다른 말로 시장 지배력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공급이 하나이고 수요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때요? 공급자가 지 맘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완전한 경쟁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놈이 잘난 척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90% 갖고 있다. 그러면 그 90% 갖고 있는 놈이 지 맘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째까는 것들 다 어때요? 죽일 수 있어. 그럼 완전한 경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수이면서 영세해야 된다. 그래야 날려놓고 붙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상품이 동질성이 있다. 재화의 질이 동질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근데 공급되는 재화의 질이 다르면 공급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으면 이것과 똑같은 것이 공급이 증가되어 공급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이 공급돼봤자 공급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공급되는 재화의 질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진투가 자유로워야 한마디로 시장의 진출의 통제가 없어야 된다. 정부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부 간섭이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완전 경쟁이 아니라니까. 이게 현실 시장에서 전혀 달라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공유되어 있다. 모든 정보가 완전 공유되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정보 다 같이 알고 있어요? 벌써 처음 보면 점수가 다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시장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이 못 돼.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것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이 쭉 설명되는데, 분노 시장의 특성이 설명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이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시장이 지역적으로 다 분화되어 있다. 지역마다 다르게 시장이 형성된다. 용리 일대 부동산 시장, 천안 일대 부동산 시장, 아니면 또 어디 인천 일대 부동산 시장, 일산 일대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시장이 다 어떻게 돼 있다? 분화돼 있다. 그죠? 토지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한 회사에서 지은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가격도 어떻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지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 32평짜리가 일산에 있을 때 가격하고 분당에 있을 때 가격하고 용인에 있을 때 가격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균질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많이 출제돼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특히 부동산은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공급 조절이 빨리 안 돼요. 또 워낙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요 조절도 빨리빨리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바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고, 또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바로 늘어나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폭등폭락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진 폭이 어때요? 그만큼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진폭도 크고 폭등 폭락을 주로 반복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상품의 표준화도 어려워요. 토지 어떤 특성 때문이냐면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회사에서 쓰는 똑같은 유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위치에 따라서 가격 다 어때요? 달라지거든요. 형태에 따라 다 다른 것이고 개별성이 강해요. 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어렵고, 표준화가 어렵다 보니까 그 특성에 따라 가격도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거래도 비공개돼요. 거래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몰래 거래한다, 이거보다는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왜? 자, 그거 자금 출처 같은 거 막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들 그대로 다 노출시켜, 안 시켜요? 잘 안 시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때요? 거래 신고하기 위해서 자꾸 노출시키게 만들잖아요. 정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거래 그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또 바꿔서 신고하는 경우도 제법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조직화가 어렵다. 자, 조직화된 시장은 도매, 소매, 대리점 이런 시장이에요. 혹시 부동산 도매점 봤어요? 없어. 그냥 개별적인 협상에서 중개사의 중개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조직화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조직화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들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들이 이 네 가지.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특성들인데, 자, 이것은 제법 출제가 잘 되는데 이번에 안 됐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게. 한번 자주 출제되는 것이 한 20번 이상 출제됐던 것이 20번까지 출제됐던 것이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이거 말고 또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6월 중심으로 다 파생돼요. 6월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잘 확인해 정리해 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번은 지금 기본 입문 과정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고 과정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쉬었다 하세요.